네, 신주입니다. 자, 이 사람은 또 누구냐? 로즈마리 앤더슨이라고 19살인데 1963년 2월 10일 새벽 호주 서쪽에 로얄 퍼스라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왜 갔게? 온몸에 수십 군데 골절을 입은 거야. 머리에 출혈도 심해요.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러면 보통 교통사고거든요. 의사들이 응급치료 시작했고 구조대원과 같이 온 남자가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하는데 들어보니까 동갑인 존 버튼이에요. 남친이야. 자기 생일이라 같이 집에 있었는데 사소한 일로 말싸움을 했고 화가 난 로즈마리는 집을 그대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늦어서 차가 없는 시간이니까 걸어갈 게 뻔하잖아. 존은 아무리 싸워도 여친을 그렇게 보내고 싶진 않아서 자기 차 몰고 뒤따라 갔대요. 따라가면서 데려다 줄 테니 타라 그랬는데 로즈마리가 계속 거절하길래 자기도 어쨌든 화는 나 있잖아. 그래서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아가지고 차를 돌리고 담배 하나 피면서 생각을 잠깐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야. 다시 차 돌려서 여자친구 따라갔어요. 근데 얼마 가지도 않아서 로즈마리가 길바닥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상해서 가보니까 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머리에 막 피 철철 흘리고 차에 치였다고 생각을 했대요. 휴대전화도 없을 때잖아. 그래서 급하게 차에 태우고 가까운 병원 갔는데 상태가 심각했나봐. 큰 병원으로 가야 된대.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서호주의 가장 큰 병원이라는 로얄 퍼스 병원이었던 겁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동안 경찰이 왔어요. 존은 아씨 똑같은 설명 또 해야 돼. 그리고 며칠간 만에 수술받던 로즈마리가 사망했어요. 이제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얘가 일단 존이야, 남친. 이때까지도 존은 길에서 뺑소니 당한 여친을 병원에 데려온 목격자이자 보호자였는데 로즈마리 앤더슨을 차로 치여 죽인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가 된 거죠. 경찰은 존의 진술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둘이 싸웠고 로즈마리가 집을 나가자 차로 따라간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화를 참지 못해서 차로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경찰의 생각에 존이 너무 당황했어요. 싸운 건 맞아. 근데 로즈마리가 당한 차 사고는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고 길에 쓰러진 여친을 살리려고 병원에 데려온 것뿐이다. 근데 왜 나를 범인으로 모냐?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근데 경찰도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게 뭐냐? 존의 자동차 앞 범퍼에 사고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차인데 차 좋네? 일단 앞이 좀 찌그러져 있긴 하죠.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존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여친을 발견했던 것 뿐이고 이 범퍼는 그럼 무슨 흔적이냐? 예전에 주차하다가 찌그러졌다는 겁니다. 사실 차에는 로즈마리를 치였다고 볼 수 있는 혈흔이나 옷조각, 머리카락 같은 증거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단순히 찌그러져 있을 뿐이야. 근데 경찰은 로즈마리가 사망하기 전 존과 심하게 싸웠고 차를 운전해 뒤따라간 점, 목격자가 없다는 점, 범퍼에 사고 흔적으로 보이는 듯한 부분이 발견된 점을 이유로 범인이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차로 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건데 경찰은 정황상 범인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존의 결백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존의 말이 사실인 거라면 차 돌려서 담배 피는 사이에 사고가 났다는 거겠죠. 근데 왜 이 소리를 못 들었을까? 가까운 곳에서 발견했는데 존이 로즈마리를 발견했을 때는 또 아무도 없었대요. 이 사람 말이 맞으면 뺑소니 당한 걸 거야. 하지만 이건 증거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상일 뿐이고 이게 유력하다는 단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니까 존이 결국 여친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10년형 나왔습니다. 그리고 5년 만인 1968년에 가석방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살인 전과자야 이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정말 존 버튼은 자기 여친을 차로 친 범인이 맞냐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범인이지 뭐 이 정도면은.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죽은 간접 피해자야. 근데 경찰에게 범인으로 몰려서 사법 피해자가 됐던 겁니다. 당연히 존이 그렇다고 떳떳하다는 건 아니야. 자기가 로즈마리랑 싸우는 바람에 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죄책감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여친을 자기가 죽여서 생긴 죄책감이 아니거든. 존은 출소에도 이런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 이렇게만 끝나면 어때? 지금 이 사건을 설명할 이유는 없겠죠.
존 버튼은 로즈마리 사망 35년이 지난 1998년이나 돼서야 결백이 밝혀집니다. 진범을 찾은 거야. 범인이 누구냐면 이 새끼입니다. 에릭 에드가 쿡이라고 하는데 범인을 찾고 보니까 이게 로즈마리 앤더슨 사건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1958년부터 1963년까지 서호주의 퍼스 일대에서 별명이 나이트콜러예요. 밤의 방문객으로 불리던 연쇄살인범이거든요. 로즈마리 앤더슨 외에도 7명을 죽이고 250건 넘는 절도와 강도를 저질렀는데 이야기의 흐름이 갑자기 획 달라졌죠? 이번에는 에릭 에드가 쿡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에릭 에드가 쿡, 1931년 2월 25일 생입니다. 서호주의 변두리인 빅토리아 파크란 곳이 있어요. 여기서 원주민 상점을 하는 아빠랑 호텔 청소부로 일하는 엄마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부모들이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된 거예요.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고요. 특히 아빠가 문제인데 이 사람이 원주민 후손이래. 그래서 약간 백인들에게 반감이 있었고요. 이게 핵심이죠. 알코올 중독자에 술만 처먹으면 아내 패는 새끼였어요. 에릭은 자기 엄마 지키려고 아빠한테 자주 대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생들보다 더 맞고 자랐고요. 이런 이유로 에릭이 자신감 없고 습관적으로 좀 불안증을 느꼈다 그래요. 집안 사정은 이런 데다가 남들과 다른 점도 하나 있습니다. 입모양을 보면 좀 눈치챌 수도 있는데 선천적으로 구순구계열이라고 안면 기형을 갖고 태어난 거야. 이게 뭐냐면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입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인중까지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되는 건데 이때 조직들이 정상적으로 붙질 않는 증상이에요. 인중과 입술이 갈라지면 구순열이라고 하고 입천장만 갈라지면 구계열인데 구순열이 남자한테 구계열이 여자한테 더 많이 일어난다고는 해 통계적으로. 근데 거의 대부분은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순구계열로 합쳐 부르고 에릭이 이런 경우였어요. 이게 1000명당 1명꼴로 나타나요. 생각보다 흔한 증상이고요. 알려진 사람 중에는 글래디에이터에서 젊은 황제로 나왔고요. 조커로 유명하잖아. 호아킨 피닉스 얼굴에도 이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술로 꽤 많이 치료할 수 있는데 그래도 완전히 정상인처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1930년대에도 구순구계열 수술은 있었지. 에릭 쿡도 생후 3개월에 이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는 장비나 기술이 좀 후달려가지고 실패했고요. 3살 때 두 번째 수술을 받은 게 이 얼굴이야. 그래서 약간 기형이고 구강 구조가 또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발음이 좋지 않겠죠. 그럼 어때?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집안 환경도 개판인데 학교에선 또 왕따야. 항상 혼자 노는 거지. 당연히 뭐 저처럼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는데 왔다시 얘는 그런 과가 아닌가 봐. 관심을 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좀 봐주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냐? 6살에 처음으로 절도를 저지릅니다. 학교에서 교사 지갑에 돈을 꺼내다가 걸렸나 봐. 퇴학당했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요. 근데 거기서도 따돌림, 왕따, 괴롭힘 이런 거 당했고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와중에 미친 애비의 술주정 행패는 계속됐고요. 얼마나 심했냐면 엄마가 애들이 위험해 보여서 자식을 고아원이랑 위탁가정에 보낼 정도였어. 엄마도 남편 피해서 밖에 나가는 일이 많았고 집 지하실에 며칠씩 숨어 있기도 했고요. 이런 집이 잘 살 리가 당연히 없잖아. 가정 형편도 안 좋아. 그래서 에릭 쿡이 14살에 학교 관두고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근데 생각해봐라. 나이 어리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인상도 별로야. 이런 애한테 무슨 일을 시키겠냐 사람들이. 위험하지만 돈 별로 안 주는 일이거든요. 쇠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얼굴에 화상도 입었고요. 물건에 맞아 입원한 적도 있어요. 이런 걸 16살에 겪은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 와중에 절도, 기물파손 저질렀고 분조장도 좀 온 것 같아. 교회 다녔는데 자기를 성가대에 안 넣어준다고 교회에 불을 싸질렀다가 1년 6개월간 감옥에 가기도 하거든요. 애새끼가 이미 잘못된 길로 빠진 건데 이 근원적인 이유는 다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을 몰라. 어릴 때 배워본 적이 없어.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고만 치는 거죠. 교도소 나와서도 똑같아요. 18살에 절도 2번, 무단 침입 7번, 방화 4번으로 3년형 받고 또 감옥 갑니다. 21살에 나와요. 이제 21살이야. 바로 군대에 가거든요. 자기가 군대 체질인 줄 알았대. 그동안 가정폭력, 왕따로 사회성 키울 기회가 없었을 텐데 적응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이제 군인으로 새 인생을 시작할 줄 알았는데 과거가 문제인 거지. 어릴 때 전과 기록으로 3개월 만에 강제 전역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진이죠. 22살에 사라 라빈이라는 여자 만나 결혼하고 자식을 또 7이나 낳았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에릭 쿡이 연쇄살인범인 걸 알고도 이혼하지 않았어요. 사이가 존나 좋은가 봐. 애도 많이 낳았잖아. 이때는 에릭이 자식도 많으니까 책임감이 있었는지 돈 버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은 아, 애 아빠 됐으니까 일을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새끼는 그 험한 일이 강도질이야. 이 새끼가 왜 이렇게 강도질을 할 수가 있던 거냐? 1950년대에는 호주가 치안이 좋은 편이었대요. 사람들이 문단속을 안 한다는 거지. 차에도 키 막 꽂은 상태로 내리는 일도 많아가지고 에릭이 역으로 이걸 노린 거예요. 자동차만 수십 대를 터는데 통째로 훔치진 않아. 차마다 부품을 조금씩 빼간대. 그걸로 자기가 차 한 대를 조립해서 다닌 거죠. 이렇게 하면 경찰 수사는 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쩌다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조사 받으면서 이때 불법 개조된 차라는 걸 들킬 수밖에 없잖아.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또 교도소 들어갔어. 2년 있다가 나오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차 부품 절도, 불법 개조, 도둑질, 방화 이 정도지 살인은 없었거든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교도소 나오자마자 4년간 8명을 죽이는데 수법이 다 다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였고요. 교도소에서 좀 배워 나온 것 같기도 해요. 2명은 돈 훔치려고 밤에 침입해서 집주인과 싸우다 죽였고 2명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자는 사람에게 그냥 대뜸 총 쏜 겁니다. 들어가서. 1명은 초인종 눌러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에게 또 총 쐈고 칼을 사용한 적도 있고 여자 피해자도 있는데 전선으로 목 졸라 죽이고 성폭행한 뒤에 옆집 잔디바사에 시신을 버린 거야. 그리고 마지막이 처음에 이야기한 로즈마리 앤더슨인데 밤에 혼자 걸어가는 걸 우연히 운전하다가 발견했어요. 장난삼아 차로 들이받고 도망갔던 겁니다. 딱히 뭔가를 얘가 노리고 저지른다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충동적으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러니까 수사 초기에 경찰이 이게 연쇄살인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요. 시작부터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수사 진행이 금방 막힐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여자가 사망한 2사건은 다 관련 없는 사람을 용의자로 몰았어. 그게 로즈마리의 남친인 존 버튼이고 나머지는 데릴 비미 씨라는 남자인데 청각장애가 있대요. 이 사람들 이야기는 마지막에 따로 하겠습니다. 에릭 쿡이가 이렇게 4년간 8명 죽인 거야. 그리고 14명을 죽일 뻔했거든요. 살인 미수만 14번이라는 거지. 지역에서 계속 살인, 절도 일어났고 밤에 주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밤의 방문자라는 뜻으로 나이트 콜러라고 별명을 또 붙여줬어요. 이미 뉴스, 신문으로 막 나가 사건이 알려지고 있어. 근데도 에릭 쿡은 계속 사건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공격했는데 당연히 목격자 있죠. 말 들어보면은 물결 모양의 검은 머리카락과 뒤틀린 입을 가진 키 작고 메마른 남자라고 여러 명이, 목격자도 여러 명이야. 같은 증언을 했는데 오랫동안 찾지 못하거든요. 결국 범인을 찾으려고 경찰이 서호주의 12세 이상 남자 3만 명의 지문을 따요. 그리고 범행에 쓰인 총이 22구경이래. 탄환으로 알 수 있는 건가 봐. 이게 등록된 총만 6만 개야. 이걸 다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사건 지역 길목마다 검문도 했는데 그러다 연쇄살인이 일어난 지 5년 만인 1963년 8월 숲에서 땅에 묻힌 22구경 총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22구경 소총은 이렇게 생겼어요. 탄도 실험 해보니까 이거 사건 현장에서 나이트 콜러가 쐈던 그 총이 맞아. 범인 총이야. 그럼 범인이 총을 버렸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근처에서 아마 도로 검문을 보고 총을 버렸던 거겠죠. 그럼 뭐야? 경찰을 만났던 거야. 아마 심리적으로 그러면은 위축돼 있는 상태일 거고요. 당연히 식겁했겠지. 일단 검문 통과는 했는데 검문이 있으면 근처도 수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총을 금방 찾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범인 입장에서 흉기를 넘겨주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새끼는 지금 총을 다시 가지러 올 게 뻔해요. 경찰이 이걸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똑같이 생긴 총을, 이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 묻어두고 낚싯줄을 연결해서 멀리 숨어 있는 거죠. 범인이 나타나서 총 꺼내가면은 낚싯줄 당겨줄 테니까 그게 신호죠. 1963년 9월 1일 밤 12시가 됩니다. 가운데 차가 에드 쿡이 차를 가지고 와서 멈춘 지점이고요. 왼쪽은 경찰이 숨어 있던 지점이고 오른쪽이 총이 숨겨져 있던 곳이에요. 1963년 9월 1일 밤 12시가 됐어요.
근처에 차 한 대가 와서 쓰는 거야. 사람 내리는데 목격자들 말대로 검은 머리 남자예요. 이 남자가 잠깐 주변을 두리번대더니 이 수풀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차에 타려는 거야. 낚싯줄 당겨졌죠? 바로 경찰 튀어나갔고 어렵지 않게 체포했어요. 이렇게 8명을 죽인 나이트콜러는 에릭 에드거 쿡으로 확인이 됐던 겁니다. 체포된 에릭 쿡은 당연히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취조하던 형사가 너 아무리 부인해도 임마 우리는 너 범인인 거 다 알아냈고 너는 임마 이 새끼야 사형이야 이제. 그럼 어떻게 너 아내랑 애들이 있잖아. 지금 혐의 다 인정하고 우리가 남자답게 떳떳하게 걸어가서 교수대 갈 건지 아니면 새끼야 너 이거 버티다가 개처럼 끌려갈 건지 네가 선택하면 돼. 이런 말을 한 거야. 그러자 얘가 에릭이 잠깐 생각하더니 그동안의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워낙 한 짓이 많은데 이 새끼가 기억력이 또 좋은 건지 자기가 언제 어디서 뭘 훔치고 어떻게 한 건지를 다 기억하더라고. 자백만 이틀이 걸렸어요. 전부 다 자백을 한 건진 믿을 수 없겠지만 말한 대로만 보자면 살인 8번에 살인 미수가 14번, 절도와 강도는 250번 정도가 됩니다. 희한한 게 이 중 살인 2건은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게 두 번째인 질리안 브루어 살인사건, 성폭행으로 전선 목줄은 그거, 그리고 마지막에 로즈마리 앤더슨 뺑소니 사건이에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범인으로 유죄까지 나와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법원은 에릭 쿡의 자백을 인정하지 않고요. 두 사건을 거짓으로 이 새끼가 지금 자백하는 거다 이거. 왜? 재판 연장시키려고. 그런 의도로 본 겁니다. 에릭 쿡의 자백을 다 인정하면은 이미 처리된 사건인데 종결된 건데 이 두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재판도 길어질 테니까 이미 밝혀진 혐의만으로만 판결을 내리겠다는 거죠. 사실 뭐 살인이 6건에서 8건 늘어봤자 형량의 변화도 없을 거야. 사형 뻔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골치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살인 6건, 미수 14건, 강도절도 250건으로 재판이 열렸어요. 변호사는 심신미약을 노렸죠. 에릭 쿡에게 정신분열증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릴 때 아빠 폭행으로 머리 여러 번 다치기도 했고 교회 방화 사건으로 수감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어릴 때 뭐 공장에서 이러다가 머리 맞기도 했잖아 뭐해. 근데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아요. 좋았어. 지랄 말고 빨리 사형 받으라는 거죠. 지금 호주가 사형 폐지국인데 이때는 있었어요. 교수형 선고가 나옵니다. 변호사는 정신병 진단을 근거로 항소해 볼 계획이었는데 의외로 얘가 반대를 해요. 갑자기 멋있는 척해. 저는요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지랄을 해. 아니 병신이 이럴 거면 애초에 이런 개짓거리를 왜 하냐고. 이해가 안 되는 새끼네 진짜 이거. 멍청한 새끼인가? 13개월 만에 죽었어요. 1964년 10월 26일 아침 8시 여기야. 호주의 프리멘틀 교도소라고 형 집행된 장소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안 쓰여요. 여기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돼 있대요. 유적지처럼 이제 보는 거죠 여기를. 매년 관광객 엄청 간대 여기. 님들도 한번 기회 있으면 가보셈. 에릭 쿡은 그리고 서호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범죄자였어요. 뭐 406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요. 프리멘틀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이 옆자리에 묻힌 새끼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1909년에 사형된 마사 랜델이라고 여잔데 아동살인범이야. 조만간 이 사건도 알아올게요. 사건은 여기까지고 뒤에 관련된 이야기 알아야겠죠? 끝까지 들어주셈. 네, 관련된 이야기 좀 알아보자면은 에릭 쿡이 사형되던 날 남길 말 없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남겼어요. 갑자기 줄에 목 걸다 말고 성경책 쳐다보더니 지가 질리언 브루어랑 로즈마리 앤더슨 죽인 살인범이라고 맹세를 하는 거야. 맹세. 그런데도 재수사가 없었고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더 걸렸던 거죠. 경찰, 검찰도 아마 사실을 다 알았을 텐데 골치 아팠던 것 같아. 벌써 이미 다른 사람들 잡아다 넣고 시간도 오래 지났잖아. 근데 이제 와서 에릭 쿡의 말 인정해버리면은 이거는 재수사 문제가 아니라 조직 자체가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분위기로 간단 말이에요. 5인 수사 첫 번째였던 1959년 22살 질리언 브루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데릴 미비쉬라는 남자가 체포됐는데 18살이었고요. 선천적 청각장애가 있었어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서 가위로 살해했다는 혐의가 인정돼가지고 사형받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왜 범인이 된 거냐면 자기가 자백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해로 시작된 거짓 자백이었어요. 청각 장애인이니까 조사받을 때마다 수화 통역사가 필요하겠죠. 붙여줬는데 살인사건 조사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 같은 말을 해도 사람이 똑같이만 대답하지는 않아요. 같은 뜻인데 표현 방식이 달라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역사가 대릴 말 듣고 경찰에게 전달하면서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결국 진술 내용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져 버린 거죠. 여기에 피해자인 질리언 브루어가 호주 멜번에서 초콜릿 사업 크게 하는 사장 딸이래요. 나름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경찰도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압박을 좀 나름 받았을 거고, 용의자가 18이잖아. 범행을 인정하라는 협박과 회유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 자백 진술서에 사인해버렸던 거죠. 이 진술서가 결정적인 증거로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살인 혐의로 사형이 나왔던 겁니다. 왜 용의자의 진술만으로 범행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건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한 자백은 비자발적이었다면서 항소도 했어요. 근데 기각됐지. 이렇게 5년 동안 감옥에 살다가 1964년 10월 에릭 쿡이 질리언 브루어 사건을 쥐가 저질렀다면서 사형당하자 대릴이 다시 항소한 거야. 근데 또 기각되네? 그 다음 항소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되긴 했는데, 아니 자기는 무죄인데 이게 무슨 의미야. 감옥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범인인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16년 더 갇혀 살다가 1977년에 가석방 됐어요. 법원도 병신 판결 내렸으니까 그동안 눈치가 보였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또 잘못을 인정하기는 싫으니까 가석방으로 퉁치자, 이런 식이었던 거죠. 다음은 처음에 얘기했던 1963년 로즈마리 앤더슨 사건인데요. 남친인 존 버튼이 과실치사로 10년 받았는데, 이것도 에릭 쿡이 범인만, 지만 아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자백한 거야. 근데도 경찰이 무시한 거야. 이미 다른 사람 잡아 넣었으니까. 대릴 때랑 똑같았는데 먼저 석방된 사람은 존 버튼이었어요. 5년 살다가 1968년에 가석방 됐고, 이 선례가 남아서 대릴도 무죄 주장이 먹히기 시작했던 거죠. 둘 다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렸던 건데 그래도 명예회복은 되지 않았어요. 그 소송을 다시 할 돈이나 자신이 없겠죠. 다 늙어가지고. 그래서 살인 전과자로 남았고요. 그 뒤로 계속 억울함을 알리기는 했지. 그러다 1998년에 미국의 뺑소니 사건 전문가가 존 버튼 사건에 관심을 보인 거야. 이 사람이 호주까지 찾아와가지고 존 버튼의 체포에 증거였던 이 카의 앞 범퍼 손상은 사람을 쳐서 생기는 자국이 아닙니다. 네버. 예. 이렇게 해준 거야. 그래서 2002년에 40년 걸렸어요. 형사항소법원이 존 버튼의 유죄 판결을 기각하면서 명예가 이제 회복된 거야. 그리고 2005년에 데릴 미비시도 비슷하게 결백을 밝힐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럼 남은 게 보상이 남았어. 이제 이것도 이제 해야 돼. 어떻게? 소송으로 해야 돼요. 나라에서 안 주면은. 존 버튼은 일단 알려진 게 없고요. 뭐 다행히 잘 처리가 됐나 봐. 데릴 미비시는 이 빨간 셔츠 입은 사람, 서호주 정부에서 보상금으로 42만 5천 달러 줍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서 가둬놓고 40년 만에 5억 7천 준 겁니다. 존나 짜치죠 지금. 근데도 이 사람들은 불만 갖지 않았어요. 억울함을 벗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호주의 나이트콜러 에릭 에드가 쿡의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어요.